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아홉 번째 시간으로 가리구 가다증이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만암비풀이 거의 막을 내리려고 하는 시점인데요. 가리구의 가다증이라는 거는 영어로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ver granulocytosis. Over granulocytosis. 가리구 가다증. 옛날에 이전에 류코사이토시스라고 해서 가래구 말고 백혈구 가다증은 있었습니다만은 가리구 가다증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나. 오버그래뉴로사이토시스. 가리구가 과다된 거죠. 정상적인 수준보다 증가된 거죠. 가리구 증가증. 이 가리구 증가증을 아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은 이때 만성염증이나 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포를 나누게 되고 세포를 논하게 되는데요. 세포, 암세포, 염증세포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세포보다 더 큰 세포들이 모이면은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 염증 조직, 암 조직. 세포 단계에서는 암 세포는 소멸할 수 있지만 암 조직이 이루어지면은 소멸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직 다음에는 기관. 우리 과거 이거 이제 중고등학교 생물이나 이제 의학 시간에서 배우는 건데요. 기관. 그 다음에 몸이 되죠. 세포는 셀, 조직은 티슈. 기관은 organ, 몸은 body가 되겠습니다. 기관이라는 것은 장기 같은 걸 의미하는 거죠. 장기. 세포, 조직, 기관, 몸. 만성염증 조직이나 암 조직은 일반 염증은 조직은 하다가 이제 면역력이 있다고 하지만 염증 조직 크게 봤을 때 만성염증 조직과 암 조직은 그 염증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염증 조직은 어떤 몸에 어떤 필요한 가리구의 증가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일종의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수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이죠. 장기는 아니지만 어떤 조직, 덩어리 자체가 기관의 어떤 형성을 몸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나 기관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기관이라고 하면 보통 위 이런 거 있잖아요. 심장. 그럼 심장 근육 세포가 있을 때 근육 세포들이 모이면 근육 조직이 되고 세포 하나가 있을 때고 조직은 세포가 여러 개를 얘기하는 거죠. 그 심장이라는 기관이 됩니다.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어떤 하나의 어떤 집합체를 이루게 되죠. 이런 기관들이 모여서 몸을 이루게 되는데 우리 어떤 조직, 그죠? 비만 조직도 마찬가지고 비만 조직이나 염증 조직, 암 조직들은 어떤 몸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라봐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는 과거에는 암세포를 중요시했습니다. 암세포를 죽여야 된다. 암세포가 암의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죠. 이 세포를 절제해내거나 제가 절제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논하지 않는 것은 이 절제술, 국소적 절제술이라는 거는 이미 충분히 확립되었습니다. 조직 검사를 통해서 세포의 성질을 확인하고 제거하고.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푼 것은 이제 전신적인 의미를 갖는 거죠. 이 전신적 의미는 바로 가리구랑 연결될 것입니다. 암세포를 국소적으로 제거하고 잘라내고요. 암세포를 소멸하기 위해서 방사선을 잽니다. 또 더 있을 수 있을 것이 더 가지고 방사선을 막 쬐고 약을 사용을 해서 주사나 먹는 약 이런 걸 사용해서 항암 치료를 하죠. 이 세포가 다시 또 살아날까? 그죠? 이 세포들 조직체가 완전히 제거되어가지고 없어지지 않고 또 계속 살아날까봐. 그죠?
약으로서 또 이 세포를 죽이려고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갑자기 황당하게 골수 이식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골수 이식도 하고 골수를 치료를 하죠. 골수 치료, 그죠? 이식 이런 것도 하고 골수를 그 자가 조혈모 뭐 이런 거 다 하죠. 자가 조혈모. 근데 골수를 이렇게 제거해서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걸 갖다가 자가 조혈모를 거기다 이식을 하기도 하고. 골수를 제거하는 이런 실수 왜 쓰게 됩니까? 암조직, 암세포랑 상관이 없는데요. 왜 쓰게 됩니까? 이 이유는 모릅니다. 골수 이식이 하니까 효과가 있더라 그래가지고 그냥 성공률이 올라가더라 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하기 시작한 치료인데요. 물론 모든 암에 대해서 수행하지 않지만 골수 이식이 효과적인 암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이런 암의 치료를 이렇게 조직 세포를 암 세포를 없애기 위해서, 암 조직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치료를 하는데 갑자기 골수 이식이 나옵니다. 골수에서는 뭐가 만들어집니까? 가립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지금 가립구는 골수에서 만들어지죠. 물론 림파구도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림파구, B세포. 자가 조혈모 이식을 하죠. 조혈모라는 거는 마더셀, 그 엄마 이어서부터 분화가 이루어지는 근본적으로 정상적인 세포. 골수에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가립구들의 모세포가 존재한다. 물론 그것이 가립구도 되고 림파구도 될 수 있겠지만 모세포가 존재한다. 이게 이 잘못된 모세포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특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세포입니다. 스트레스를 지탱하고 그 다음에 특수한 하루에 엄청난 활력의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빠르게 할 수 있게 하며 그런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세포일 것입니다. 조건화된 기능이라고 얘기했죠. 조건화된 복잡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모세포일 것입니다. 이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준다. 왜냐하면 자꾸 생겨나니까 이 모세포로부터 출발해서 가립구들이 계속 생겨나니까 바로 골수 이식이 그래서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논문을 쓰면서 면역적인 부분을 이렇게 하면서 가립구 컨트롤에 대한 방법을 이렇게 적용을 해서 제 만성 염증을 치료를 하고 억제를 컨트롤하는 데 성공하고 했을 때 그 방식은 제가 염증 파트에서도 더 논의가 되겠지만 결국 골수 이식과 닮아 있었습니다. 골수 이식의 원리라는 것이 바로 이 만성 염증과 암이라는 이 조직 자체가 골수의 어떤 과립구 생성과 무관하지 않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골수 이식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왜 자가 조혈모를 해야 되는가? 안에 암세포가 있기 때문은 아니거든요. 암세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암세포가 골수까지 진행되면 이미 늦었죠. 골수에도 암세포가 생겨나면 모세포를 바꿔주는 겁니다. 골수를 이식하기 위해서는 골수를 전부 다 소멸시키고 조혈모를 빼놓았다가 골수를 다 이렇게 세포들 다 죽인 다음에 조혈모를 넣어서 다시 생성, 골수의 혈구세포 생성이 다시 재가동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치료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가립구 자체와 맞닿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골수 이식을 암 조직과 관련해서 골수 이식이 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모든 암이 그러지 않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암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국소적으로 암세포가 우리는 이동해서 메타스테시스, 그죠? 암이 전이가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암 조직이
몸 전체적으로 가립구의 반산소적인 가립구를 증가시키고 그것이 새로운 점령지를 늘려가고 있는 거죠. 점령지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그 가립구는 사람의 호흡을 멈추게 만듭니다. 가립구들은 자신의 극단적인 생존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점령지, 예를 들어서 폐나 골수까지 암세포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이미 이제 늦은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전이라는 것은 암세포가 이동하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나니 어떻습니까? 세포가 이동할 수 있겠습니까? 세포가 혈류에 녹아서 혈관을 타고 이쪽을 이동을 하면은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엠볼리즘이죠. 엠볼리즘은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혈관을 막아서 조직 괴사가 일어나게, 조직이 죽게 되겠죠. 이 조직 자체가 떨어져서 이동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포 자체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옛날 이거 배울 때, 전이를 배울 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갔었습니다. 어떤 분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암세포 자체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조직 자체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신적으로 가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증이 생길 때 그 암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잘 모르시는데요. 통증이 암에 어디서 생겼다, 자궁에서 생겼다 그러면 자궁 쪽에서 통증이 오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교감신경의 작용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알려진 바대로 터미널 아테리오를 수축시킵니다. 작은 온몸 구석구석이 뻗어있는 수축을 일으키게 되죠. 우리가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염증의 4대 증상에서 4가지 중에서 4대 증상 중에서 통증이 일어나는 이유는 산도의 저하 때문에 일어납니다. 산도의 저하는 pH, 산도가 떨어지게 되면 통증을 느끼는 통증신경, 그게 뭐 감마파이버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뭐 이런 부분까지 제가 다 연구해서 설명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통증신경이 있습니다. 통증신경이 그걸 느끼게 되는 방법이죠. 근데 염증을 가진 사람들은 물론 스트레스를 지탱하기 위해서 생겼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스트레스에 취약합니다. 스트레스가 발생할 때 암조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암조직에서 통증이 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통증이 오는 거죠. 유방에서 통증이 올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암은 양성입니다. 악성인 경우에는 통증이 옵니다. 악성뿐만 아니라 전환병소이고 만성염증에 가까운 만성염증에서 암으로 이행되고 있는 2주의 텀을 거쳐서 2주를 넘어선 이 염증들, 이 전환병소 같은 이런 염증 조직들은 염증 조직에서 점점 붉은기가 사라지고 붉은기가 사라지는 염증이 아니라는 것은 더 위험한 신호죠. 뭔가 이상한 염증같이 막 뿔뚝 부풀어가지고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붉은기가 사라진다는 것은 더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랬을 때 이 조직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통증입니다. 구강암 환자분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생활을 하면서 제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제 모습을 제 한선열 모니터링 했을 때 한선열이 있을 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치과 일하다가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통증이 옵니다. 그것은 스트레스에 의한 교감신경 작용, 고감신경계가 작용해서 터미널 아테리오를 수축시키고 동맥혈에서 산소가 많은 동맥혈관에 수축함으로써 여기 조직 자체에서 저산소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산도가 떨어져 통증이 발생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염증 조직과 암 조직이 커지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머리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끝에 있는 그 조직이 반응을 합니다. 저는 겨드랑이에서 반응이 오고요. 이런 조직이 있을 때는 다음에는 염증 조직이 더 커지려고 합니다.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더 많은 염증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죠. 더 많은 가립부가 생성이 되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저산소 환경이 만들어질 때 산소가 적은 환경에서 세포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을까요? 암세포 혈류의 공급이 더 굵어지면서 혈류가 더 굵게 혈류가 공급되면서 어떻게 염증 조직에서 수축이 일어나게 될 때 혈류 공급이 늘어나게 되죠. 혈류 공급이 늘어나면 바로 만성 염증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혈류 공급이 늘어나면 붓게 되고 붉게 되죠. 근데 혈류 공급이 뒤따르지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암 조직이 될 수가 있죠. 혈류 공급이 안 되고 더 저산소 환경에 구축이 되면 그리고 이 작은 가는 혈관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영양소를 가지고 암 조직은 조직의 크기를 늘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보는 만성염증과 암이 커지는 방법이고 통증이 오는 방법입니다. 통증이 어떤 한 국소 부위에서 강하게 올 때 그 조직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감신경이 그 조직에 뻗어 있는지 통증신경하고 구분해서 실험할 수 있는 방법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자분들이 느끼는 증상을 봤을 때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저 역시 만성염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붉고 붉게 저산소 환경에서 가립부가 증가되고 태우는 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면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게 되지만 에너지가 소모가 되지 않을 때는 조직이 증식이 되는 살이 찌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조직이 살이 찌는 살찐다는 거는 다른 개념이지만 조직의 크기가 늘어나게 되는 그것으로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 것이죠. 에너지를 반산소 환경에서는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그 스트레스를 너무 자주 받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저는 가립부가 증가될 때 교감신경 작용에 의해서 이런 조직이 늘어나는 것도 가립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로 보고 있습니다. 가립부가 증가될 때 우리 몸에서는 더 많은 활력과 더 많은 에너지의 폭발적인 소모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산도가 떨어졌을 때 유전자가 자극을 받아서 암세포가 생기는 원리는 저는 제 책에서 설명한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염소 이론이죠. 염소 작용. 염소는 우리 몸에 있는 소금은 꼭 필요하지만 그것은 다시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트륨은 신경작용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강한 교감신경이 작용할 때 나트륨이라는 CL이온과 분리가 일어나면서 그쪽으로 강하게 갈 수가 있게 되죠. 이때 CL2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제 책의 33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암 발생에 관한 이론인데요. 혈관이나 세포 내에서 산성 환경이 형성될 때 이럴 때는 HCl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산성 환경에서는 H 분자가 있죠. 나트륨과 분리된 CL이 서로 만나게 돼서 산성 환경이 되는 강산에서 거의 어떤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유전자가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유전자가 자극을 받아서 계속 정식하는 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정식에 관계된 유전자가 풀려버리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인체의 적응 과정을 보기도 하고 인체의 어떤 어려운 상황에 대한 적응 과정을 볼 수도 있고요. 유전자의 어떤 손상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강하게 작동할 때 산성화 환경이 될 때, 교감 환경이 작동할 때는 나트륨 이온을 이렇게 이동시키게 되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에 의해서 세포막으로
세포막이 있다면 그 신경세포에서 나트륨 이온이 세포막 바깥으로 빠르게 이동이 일어나겠죠. 전이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랬을 때 분리되면서 CL 이온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은 스트레스 상황이고 교감신경이 과도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요 더 자세한 내막은 알기 어렵지만 이 정도로도 우리는 상당한 진전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아 환자의 암 발생에 대한 것을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소아 환자 같은 경우에 5세에서 6세경에 소아암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소아 환자 한 명을 이렇게 간접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뇌종양 같은 이런 암이 생기기도 하고 백혈병이 많이 생기죠. 소아 백혈병이 또 유명합니다. 그 운동선수가 백혈병이 많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것을 저번 시간이었나요? 저저번 시간이었나요? 그 운동선수가 그런 거는 가립부의 과다. 그것도 활력 때문에 활력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활력이 열로도 발생할 수 있지만 계속 뭔가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멀리, 더 지속적으로, 더 오랫동안 뛰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활력을 만들어내면서 뭔가 이 어려운 무리한 상황에서 가립부들이 이제 더 폭증하게 돼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교감신경의 운동선수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의지와 관련된 교감신경. 마찬가지입니다. 소아암이 일어나는 것도 상대적으로 커가는 시기에서 흉선의 크기가 아주 작은 상태에서 몸이 아직 부족하게 발달이 안 된 5, 6세경의 어린이에서 활력이 과다해서 백혈병이나 어떤 종양, 암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활발했다는 거죠. 그 어린이가 많은 어린이를 더 조사해보면 더 자세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소아암 환자들은 굉장히 활발하고 에너지자이저라고 불렀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에너자이저. 지칠 줄은 모른다. 피곤을 느끼지 못한다. 밤에 잠도 잘 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밤에 잠을 잘 못 자더라. 잠을 잘 못 잤다. 암이 발생할 때 제가 아시는 분의 암을 겪고 수술을 했던 암의 어떤 발생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피곤하지 않다. 에너자이저다. 너무 활발하게 움직인다. 5, 6세경 애들 중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아이들이 간혹 보게 됩니다. 저는 마음으로 약간의 걱정이 들죠. 암이 생길 가능성이 있겠구나. 소아암도 활력의 과다에 의해서 우리가 멈추지 못한다면 그것이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지치지 않는 체력을 보이면서 먹어대면서 활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암이 발생하는 거죠. 밤에 잠을 자야지 임파구가 증가될 수 있다고 그랬죠. 가립부는 낮을 지배하지만 임파구는 밤을 지배합니다. 잠을 못 잘 때 임파구는 극단적으로 감소되면서 암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줄어들면서. 이것은 아보도로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이 암을 극복하고 흉선이 강하게 일어나면 다시 어린이는 다시 제2의 성장을 위한 평형기를 지나서 다시 또 성장이 올라가게 되겠죠. S자 커브라고 얘기하는데 성장이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고 올라가다가 성장하다가 다시 좀 정체하고 또 정리하고 다시 성장하고 정리하고 이런 시간을 반복하게 됩니다. 소아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가립구의 과다 증상, 가립구 과다 증상에 대해서 좀 더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가립구 과다 증상은 이런 것입니다. 일반적인 증상은 이렇습니다. 빠른
반응을 사람이 빠른 반응이 나타날 때 과흥분성, 많이 흥분되어 있고 지속적인 동작을 하며 지나치게 말이 많은 경우나 감정을 총동원하면서 매우 적극적이고 이런 것은 굉장히 활력이 넘치는 상황이죠. 세 번째, 작은 일에 집착을 합니다. 부인이나 남편의 사소한 것이 너무 싫은 거죠. 상대가 또 무한할 정도로 어떤 때는 남편의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너무 싫어.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부인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막 싫어하는 어떤 것들을 물고서 막 화를 내면서 그걸 참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억제할 수가 없다. 이런 증상들. 새로운 일들을 계속 자기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요거 하고 나면 또 요거 해야 돼. 요거 너무 재밌어 합니다. 그리고 빠져 들어갑니다. 일에. 휴식이 없습니다. 사람이 보이지도 않죠. 잘.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것도 안 보여서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 처리가 빠르고 점점 속도를 붙여가는 겁니다. 얼굴과 눈 주위의 근육이 좀 필요해지는, 머리를 많이 쓰고 그에 대한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심하기 때문에 눈 주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정상들은 활력을 만들어내는 과립구가 이렇게 증가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도 화를 내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우리는 이런 많이 흔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정말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데 그 일을 더 이상 계속 해 나가게끔 하는 어떤 억지스러움과 표현할 수 없는, 화로 표현되면 더 낫겠지만 화로 표현할 수 없고 자기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야 되는 극단적인 스트레스가 발생할 때, 이럴 때는 굉장한 악성, 악질의 과립구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특수한 기능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립구들이 이런 동작을 벗어나서 다음에 심한 증상이 왔을 때는 더 심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중증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숨을 멈추게 되고 다급함. 과립구가 증가되면 과립구가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숨을 멈추게 됩니다. 일정 기간까지는 숨을 증가시키면서 활력이 증가되면서 산소 경쟁적인 상황이 일어나겠지만 그보다 도를 지나치게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숨을 이제 멈추게 되는 무호흡증이 나타나고 너무 다급합니다. 행동이나 일이 지나치게 빠르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숨을 쉴 수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 행동이나 일이 계속 진행되는 거죠. 빠른 말과 지속적인 동작, 작업 등 그리고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들을 멈출 수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그 빠른 사고작용과 스트레스로 거의 미칠 지경까지 가는 거죠. 미칠 지경입니다. 이런 원인들 때문에 밤에 피곤을 느끼지 못하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피곤한 건 전혀 느낄 수가 없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밤이 늦도록 계속 아무리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한 집착이 증가합니다.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 누굽니까? 자식. 불가능한 것을 세상은 변해가는데 자신이 계속 원하는 뜻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그 원인에 대해 이 사회에 대한 어떤 미운 마음도 생길 수가 있고 정말 미칠 것 같은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한 집착이 증가합니다. 그것 때문이야 집착이 나타나게 됩니다. 온몸이 조이고 숨을 쉬기 힘듭니다. 완전히 패닉, 공황 상태처럼 완전 온몸이 조일 정도의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낫지 않는 만성염증, 암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암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안다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암이 걸려서 이제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활력을 이렇게 나타내게 될 때 어느 정도까지는 좋지만 지나친 활력, 멈추지 못하는 것, 이것은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만성염증과 암이 발생하는 거죠. 그 조직이 생겨나는 겁니다. 과립구, 이런 사고작용, 이런 행동들을 지속시키는 과립구가 계속 만들어집니다. 골수에서는 그 모세포가 있겠죠. 독한
독한 것을 독한 기능을 수행하게끔 하는 이 과립구. 날카로워지고요. 집착, 멈출 수 없는 생각, 소화 불량도 올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강해졌을 때는 당연히 부교감신경의 작용에 소화는 불량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정지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피곤과 잠은 반대되는 것입니다. 임파고의 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곤을 느끼지 못하고 잠이 오지 않는 이 증상은 가립구의 증가증이고, 이런 상황이 강한 상황이 지속될 때 어떤 조직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것을 경험을 했었고요. 많은 환자분들 모니터링을 통해서 암 환자와 만성염증 환자들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의 그 한선염이라는 만성염증이 생길 때 치료하고 하나씩 발견을 해 나가면서 치료하는 방법과 그 면역적인 원리들을 발견해 나가면서 이런 상황에서 암 조직이 생겨나는, 그 조직에 동그란 콩알만한 암 조직이 생겨나는 모습을 제 피부로 보면서, 거울을 통해서 보면서 얼마나 경악스러웠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성과 남성은 그 생기는 부위가 좀 다르고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염증이든 암이든 어느 정도 타협점이 형성되게 되면 정체기를 빚으면서 조금 더 지속 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악화되고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제거가 되지 않을 때에는 더 나빠질 수 있는 거죠. 아부 도울의 교수의 어떤 이야기를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이 제거돼야 한다. 교감신경의 그 생각을 이제는 끊어야 된다. 그리고 부교감신경을 통해서 가야 된다. 피곤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계속 일하고 있는 것이 좋은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밤에 잠을 못 자고 더 많이 일하는 것이 좋고 더 활력 있게 사는 인생이 좋은 듯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까지지, 어느 순간을 벗어나면 그것은 결국에는 죽을 수 있는 병이 되는 것입니다. 암은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해도 빨리 암이 성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 먹는 것,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더라도, 아무리 유기농 음식을 먹더라도, 그리고 몸을 잘 하기 위해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더라도, 오히려 운동이란 것도 활력이죠.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활력과 반대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운동을 하고 잘 먹고, 잘 먹으면 뭐합니까? 암 조직, 염증 조직으로 그 에너지는 다 가버리고 조직은 빨리 성장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해도 암이 빨리 성장해서 죽는 경우가 있더라. 현장에 있는 의사분들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암을 많이 다뤄보시고 면담하시는 의사분들이 뭔가를,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 있으신 거죠. 많은 이야기를 제가 하였습니다. 만성염증과 암의 조직이 클수록 어떻습니까? 크기가 클수록 신체를 지배하는 능력은 뛰어날 것입니다. 더 큰 염증 조직은 가립부의 시대,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없는, 계속 일하고 계속 싸워야 하는 교감신경의 fight and flight, 싸우고 빨리 도주하고, 싸우고 도주하는 빠른, 피곤을 느낄 새가 없는 우리의 삶을 지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치과에서 다양한 염증을 겪으면서 염증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단발성으로 맹장염을 수술한다던가 한쪽에 어떤 염증을 치료하는 분들보다 더 다른 상황일 것입니다. 하나는 치아의 어떤 치수, 신경의 염증이고요. 하나는 치주염입니다. 치수에 염증이 오는 것은 세균에 의한 염증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치주염이라는 것은 세균에 의한 것보다는, 세균을 규명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치주염은 만성염증에 가까운 것이죠. 낫는 염증도 있지만 낫지 않는 염증,
그런 걸 치료하면서 그 제 몸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이론적인 연구를 수행하면서 염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만남 비풀이 끝나가는데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많은 감사드리고요. 지금은 작지만 앞으로 큰 목소리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염증에 대한 정의, 그리고 최근에 제가 염증의 발산을 허락하라는 어떤 그 기사를 적은 칼럼을 적었는데요. 그런 내용들은 상당히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많은 염증을 연구하고 염증의 발산, 염증에 대한 정의, 굉장히 흥미롭고 좋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다시 이어지는 염증의 정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